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범행 동기, 범행 수법에 대해서 고유정이 구체적으로 털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행 동기로 추정이 되는 정황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일단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죠, 변호사님. 네. 지금 전 남편 살해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원점 재수사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어요. 글쎄요, 검찰로 넘어간 지도 좀 시간이 지났어요. 네. 12일 날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경찰에서 이틀 동안 조사를 하고 검찰에 넘긴 것인데 검찰에서는 열흘을 이제 연장해가지고 20일 동안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은 핵심은 범행 동기와 수법에 대한 수사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제 수사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그 범행 동기와 수법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수사는 이제 보강 수사, 추가 수사 보통 이렇게 하고 이제 기소를 하는데 예. 이번에는 원점 재수사라는 말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찾아야 될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좀 부족하다고 봐서 어쩌면 고유정에 대한 수사 이것에 처음부터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네. 이제 원점 재수사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경찰이 초동 대처를 잘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전 남편의 유가족이 찾아주기도 했고 또 수면제 같은 경우는 현 남편이 찾아서 경찰에 제공했잖아요. 수사 자체가 뭐 완전히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네. 전 남편의 유족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다소 좀 미진해 보이는 사안이 있다. 이런 게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건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전 남편이 살해된 장소인 제주도에 있는 무인 펜션. 여기에 드나드는 고유정의 차량이 찍힌 CCTV 영상을 경찰이 아니라 전 남편의 가족 측이 먼저 확보했다.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미 한번 해명을 했었어요. 당시만 해도 전 남편의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현 남편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느라 그랬다. 이런 해명을 했고요. 예. 또 전 남편의 혈흔에서 발견된 수면제 성분. 이 수면제 성분과 같은 수면제가 들어있던 고유정의 약봉지도 현 남편이 확보해서 경찰에게 넘겨줬다. 고유정을 청주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할 때 압수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고유정이 잔혹하게 훼손해서 버린 전 남편의 시신. 이 동물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찾아낸 것 외에는 뭐 진전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이 수색 상황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이제 언론 보도가 좀 나오긴 했는데요. 고유정이 2차로 시신을 훼손한 장소로 지목된 경기 김포시에 있는 고유정 가족이 사는 아파트 쓰레기 배관에서 네. 뼈로 추정되는 물체가 일부 발견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4 용지, 종이를 담는 상자, 반상자 분량이 지금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전 남편의 사체 일부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김포 소각장에서 뼈 조각이 수거됐는데 며칠 전에는 그것도 지금 정밀 감정 중이고요. 이번에도 정밀 감정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유정의 전 남편의 시신으로 볼 만한 사체는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부실수사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부실수사 논란을 키우는 또 다른 정황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정이 의도적으로 경찰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연을 시켰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찰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입니다. 네.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도 원칙적으로 10일이지만 10일을 연장할 수 있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20일, 경찰은 10일이거든요. 뭐 10일 동안에 이제 뭐 다 처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유정이 이 다친 손이 있었지 않습니까? 범행 네. 당시에 그 손이 뭐 이 곰거나 염증이 올 수 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병원에 갈 거를 요구를 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전 남편이 성폭행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흔적이다라고 증거보조 신청을 본인은 했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손의 상처죠. 뭐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건 공격헌으로 봅니다만은 하여튼 그 손에 염증이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병원 가자고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피의자, 아마 천인공노할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아프다면 병원에 갈 수밖에 없어요. 데리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용했고요. 또 수시로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 가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시간은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범행 동기라든지 이 사체의 어떤 처리 부분 이런 걸 조사하고자 하면 대답을 안 하고 변호사한테 자꾸 밀었다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물어봐라.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야 조사를 좀 하고자 하면 원래 23시, 밤 11시 이후에까지 조사를 하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예. 근데 그 동의도 거부를 전부 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고유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받는 거는 상당히 힘들었고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구속 기간이 1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병원 가겠다고 미루고 대답도 잘 안 하고 변호사한테 대신 대답하라고 하고 이러면은 경찰이 준비한 질문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을 다 했을지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다 못하고 뭐 이제 피의자를 넘긴 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참 많이 드뭅니다. 네. 근데 이제 고유정 입장에서는 전략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경찰 단계, 검찰 단계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겠다. 증거는 니네들이 찾아라. 라는 식으로 작정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변호인도 거기에 아니면 변호인이 먼저 했는지 아니면 뭐 같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략은 유일하고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결국 경찰에서 12일간 고유정을 조사했고요.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검찰의 어깨가 무거워졌는데요. 검찰에서도 같은 전략을 피우지 않을까 사실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고유정이 긴급 체포된 게 이제 5월 1일이고요. 그래서 긴급 체포한 시간까지 포함해가지고 경찰에 이제 12일을 조사한 겁니다. 구속한 다음에 열흘 조사했고요. 근데 지금 검찰에 간 지도 벌써 8, 9일 됐단 말이죠. 그래서 1차로 이제 또 연장을 해가지고 20일까지 하겠다는 말을 벌써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검찰에 가서도 별로 지금 고유정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수 있고 어쩌면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고유정 전략에 말려가지고 뭔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전면 재수하는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인데 고유정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신이 발견되는 것이 가장 그 두려운 것일 텐데 결정적인 증거가 그게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고유정은 계속해서 이런 전략으로 가다가 법정에 가가지고 모든 걸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지금 자백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자백마저 뒤집어 버릴 수도 있고 이래서 검찰로서는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아직 밝혀내야 될 게 많습니다. 범행 수법, 그리고 동기, 그리고 뭐 시신을 어디에다 유기했는지도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는데 프로파일러님, 어떻게 해야 검찰에서 도대체 고유정의 입을 확 열 수 있을까요? 위험도에 따라서 1에서 10으로 봤을 때 보통 7, 8 넘어가는 그럼 보통 한 7 정도 기준이 강호순 정도 기준이고 유영철이 한 6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아끼고 애착이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접근, 자기 자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정적 접근이 가능한 단계가 7 아래쪽인데 보통 8, 9 넘어가면은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7, 8, 9라는 기준은 뭔가요? 사이코패스인가요? 10으로 두고 일단 범죄 위험도, 범죄 위험도를 예, 범죄인의 위험도 정도를 하는데 그 정도 봤을 때 사실 8, 9 넘어가는 범죄자는 사실 대단히 없습니다. 잘 안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고 네. 감정이 거의 흔들리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압박이 들어와도 회피 전략이 정확합니다. 지금 이 형태처럼 어떠한 형태의 압박이 들어와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범죄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다른 역전략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그 경우는 아주 저도 교과서에 본 전략인데요. 교과서에서도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좀 있지만은 실제로 사용한 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략을 아마 검찰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전략이라는 거는 고유정이 평소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안 되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그런 존재죠. 가장 쉬운 방법은 6 아래는 제일 친근한 존재를 접근시키는 건데 그 이상은 무서운 존재를 하는 부분인데 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유정이 지금 6 이하인지 아니면은 뭐 7, 8 정도의 위험한 수준인지는 지금 알 수 없는 그렇죠. 예, 상황이에요. 그렇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입을 열까요? 뭐 혹자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고유정이 가장 아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판단한다면 현 남편 아니면 자신의 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친아들. 얘기해서 아이를 이용하는 게 어떠냐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과 6살에 불과한 아이를 그 아이를 통해서 이 고유정의 어떤 심경 변화를 그 유도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거고요. 예. 저는 오히려 현 남편이 자신을 고소한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예, 무서운 전략이죠. 그러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아내 첫 남편도 이렇게 돌아섰으니까 너도 이제 입을 열어라 이런 일종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의 증거 능력이나 증명 능력을 쉽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만 4세거든요. 그래서 설사 뭐 하지도 좀 많겠지만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대로 믿어가지고 뭐 증거로 쓴다든지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번 재판에 가서 굉장히 네, 예. 검찰이 불리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 가운데 이 동기에 관한 건 역시 수사의 핵심인데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뭐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평소에 고유정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보인 행각들이 좀 새롭게 나왔어요. 숨진 고유정의 전 남편이 이혼하기 전에 이제 고유정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 특히 고유정이 보였던 폭력적 성향에 대해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진술했던 내용이 지금 속속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요. 사건이 발단이 됐던 거는 2015년 12월입니다. 당시 이제 고유정과 전 남편 사이에서 난 아들은 당시 1살이었는데 예. 고유정이 이제 외출해서 집에 없는데 엄마를 찾으면서 계속 울고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정의 전 남편이 전화를 해서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재촉을 했더니 고유정이 알아서 재우라 이렇게 화를 냈고 자정이 넘긴 늦은 밤에 돌아와서는 아기도 혼자 제대로 못 재우냐라면서 폭언을 했고 손발로 남편의 얼굴과 몸을 수십 차례 때렸다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 남편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후에도 고유정이 분을 참지 못하고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자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부엌에 가서 흉기를 들고 와서는 나를 죽이라고 하면서 소동을 피웠다고 하는 겁니다. 전 남편의 유족 쪽 그리고 변호인 쪽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유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응하는지 이런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사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폭력적이었다는 얘기, 그 수준까지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고유정이 자해를 했다라는 얘기는 좀 새롭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프로파일러님. 아무래도 어떻게 행동해야 이제 될까요? 자해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그 사실 그것도 겁을 주는 형태입니다. 상대방한테 겁을 주려고 자해를 하는 거죠. 네. 자기를 해탈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흉내를 내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그 다음에도 이제 남편의 차와 열쇠를 뺏고 쫓았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극단적인 소유 의식, 에고센트릭, 자기 중심성이 명확히 보이는 거죠. 내 것 아니면 모두 다 적 이런 방식의 극단적인 그 심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고유정의 이런 극단적인 심리 상태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서 현재 남편 그리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전혀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가족들이 다 알 정도로 이미 심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이 친구가 이제 좀 다툼이 있거나 감정 기복이 심할 때는 뭐 죽겠다, 사라지겠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던 친구였거든요. 저는 우선적으로 전체 공격적인 성격을 알고 있었고요. 끝은 협의로 가게 됐지만 형님이 이혼을 결정했을 때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폭언과 폭행에 좀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일방적으로 당했으니까요. 왜냐면 긁힌 자국도 많고 핸드폰으로 맞아가지고 눈이 찢어졌던 적도 있고. 네, 고유정의 과거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또 고유정이 평소에 뭐 네. 집도 전혀 치우지 네. 않고 또 뭐 음식 같은 경우도 본인이 안 하고 뭐 맨날 배달 음식을 예, 시켜 예. 먹었다면서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빨래, 설거지, 청소 같은 건 일치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숨진 전 남편이 그거 치우면서 집안일 좀 같이 좀 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음식은 먹고 난 다음에 치우지 않아가지고 방에서 악취가 나고 엄청나게 지저분했고, 그리고 음식을 집에서 해 먹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거의 이 편의점에서 사 먹거나 아니면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었다고 얘기해서 거의 집안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정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나는 살림살이하고 육아를 전담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남편은 그런 나를 무시한다. 이제 이런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대체로 어떤 그 큰 사고를 내는 사람들의 집안 형태하고 좀 그려지는 부분은 사실 있어요. 겹치는 부분. 아, 그래요? 대다수 이 강력범죄 큰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 반반 나눠지기는 하는데요. 절반 정도는 이와 같은 양태를 보이기는 해요. 그렇군요. 지금 이야기를 쭉 좀 들어보면은 적어도 전 남편과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 참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혼도 뭐 자기 멋대로 본인이 통보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멋대로라는 말인데 이제 에고센트릭, 자기 중심적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무시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이유로든지 자기가 무시당하다고 생각했고 더 큰 무시로 보복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2010년 6월에 이혼을 하자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혼 서류를 줍니다. 네. 모두 그렇게 하잖아요. 왜 자기 도장 찍어가지고 너도 도장 찍어라 이렇게 줬어요. 근데 남편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자는데 합의를 했는데 그래놓고
그래놓고서 이제 별거에 들어가죠. 보통 숙려기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별거에 들어가고 나서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2016년 11월이죠. 5달이 있다가 이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이 얘기는 아무래도 자기가 이혼을 하자고 그래도 남편은 못할 줄 알았는데 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무반응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정말 특이한 것은요. 이런 행동이요. 유일하게 가까운 단 한 사람, 전 남편에게만 집중이 됐다는 겁니다. 이웃 한 발자국만 좀 떨어져가지고 이웃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고 인사성도 바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 말입니다. 평소에 이제 뭐 반듯하고 조신했다. 그다음에 뭐 인사성이 밝았다. 그다음에 뭐 상상도 못할 정도, 지금 보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의 충격이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건 흔히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여기죠. 바깥에서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예. 남이 날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근데 속은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는 뭐 청소 안 하고 그래도 사실은 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한 것은 고유정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집 밖에서는 온화했고 집 안에서만 폭력적이었습니다. 현재 남편도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좀 참고 살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를 권했다면서요, 고유정? 네, 이 전 남편 측의 변호인이 밝힌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전 남편이 고유정에게 좀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면 어떻겠냐 권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유정이 자신에게 보이는 이제 폭력성 때문에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한 건데 예. 전 남편은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성도 문제지만 이런 성향이 혹시 어린 아이의 이제 정신 성장에 미칠 영향을 걱정해서 그런 제안을 했던 건데 고유정은 당시 나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느냐면서 단칼에 거절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경찰은 또 수사 결과 지난달 11일이었나요? 뭐 정신질환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고 있다는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고유정은 전 남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참 불만을 갖고 있었고요. 함부로 대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동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계속 해볼 텐데요. 그 고유정이 친양자 입양을 얘기를 계속했다고 하죠, 현 남편한테? 네, 고유정이 현 남편이 언론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전 남편 살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네. 고유정이 컴퓨터 검색을 아주 잘했다고 해요. 이번에 뭐 범행 수법도 뭐 휴대전화나 아니면 PC로 검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뭔가를 컴퓨터로 정보를 검색해서 자신에게 자꾸 보내줬는데 무슨 정보였냐면 친양자 입양 제도와 관련된 정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고유정이 친권을 가지고 있던 친아들을 재혼한 현 남편이 친양자로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절차나 과정이 담겨있는 정보였다는 건데 이때만 해도 현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양자로 받아들이려면 전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할 텐데 그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유정은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 남편의 존재가 이 고유정이 만약에 친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걸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런 아들을 친양자라는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데 방해물로 여겨질 수도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 부분이 범행 동기와도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가능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황 같아요.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그런데 만약에 전 남편이 소재가 불명하다 하면은 이제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요건 중에서 이제 친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성본을 바꾸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친권을 상실한 경우, 그렇죠? 전 부모가 말이죠. 또는 뭐 실종이 됐다든지 해가지고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비슷한 어떤 그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가 이제 실종이 돼가지고 없어지면은 동의 안 받고도 할 수 있겠죠. 아마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의 동기로 지금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래 이 친양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 양자라는 건 있었어요. 근데 친양자는 친부모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과거 양자는 친부모의 관계가 안 끊어지기 때문에 상속도 양쪽에 다 받습니다. 그런 것인데 이거는 친부모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2008년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혼 이 가정을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이렇게 산 부모 같으면은 그 한쪽의 아들, 지금은 이제 그 전 남편의 현 남편의 아들을 갖다가 이제 뭐 여기서는 지금 고유정의 아들을 만약에 되겠죠. 그러면 1년만 살았으면 요건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대상으로 할 때는 3년.
이렇게 혼인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예. 참 돌이켜 보면은 뭐 제주도 놀이방에 갔을 때 전남 친아들의 성을 현 남편의 성으로 적기도 했었고요. 또 어린이집에서도 현 남편의 성으로 부탁까지 했습니다. 다 이런 좀 고유정의 큰 그림을 가지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는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바라는 바람직한 가족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가족상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무리하게 하려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예. 자, 이와 함께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인데요. 고소장을 접수한 제주지검이 청주지검이나 청주상당경찰서로 이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속보를 전해드리고요.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목격자 그리고 수사 대상자인 현 남편의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죠. 6월 5일은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우리 아기 이름을 물어보게 되면 이제 갑자기 혼자에 대한 10초간 대화가 끊겨서 혼자 계속 생각하는 모습도 제가 봤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난데없이 막 메모를 막 해요. 어떤 메모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막 메모를 하든가 좀 다른 반응 있잖아요. 그래서 현 남편이 면회를 2번 갔는데 네. 두 번째 면회에서 의붓아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더니 뭔가를 막 적었대요. 네. 뭘 적었을까요? 저는 그 고유정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메모에서 저는 나왔다고 보거든요. 네. 뭐 일정 부분 평상시 메모 강박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런 사건 관련돼 가지고 지금 본인의 사건 관련돼서 고유정은 저는 포기를 안 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즉 말하면 아직까지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고 싸울 만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 어떤 그 근거로 이 메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하. 그래서 굉장히 그 조심스럽고 무서운데요. 그 또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구치소에서 그 뭐 펜을 줘가지고 그 수용자가 메모를 할 수 있냐고 하는데 메모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엄중관리자라고 교도소에서 얘기해요. 뭐 관리대상 수용자 그래서 뭐 정치인 거물급이라든지 조직폭력배 뭐 수계급 마약 조직의 수계급이라든지 증거인멸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펜 주고도 교도관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만요. 네네. 일반 이런 수용자 같은 경우는 펜 줘서 메모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전 남편을 살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고유정 혐의를 입증하는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진실에 앞으로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갑니다.